일본의 독보적인 상징, 사무라이의 모든 것. 사무라이. 일본의 국호는 한반도의 백총강 전투에서 백제 외 연합군의 마지막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며 백제 패망 이후 새롭게 탄생한 국호로 그냥 그 전에는 외인이라 불린 것이 일본이었다. 국가의 국호와 관리 집단이 생겨나면서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계급에 기반을 세워간다. 사무라이는 귀족이 왕권을 누르고 중앙정권을 누른 10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신라 말에서 고려 중기에 해당한다. 사무라이의 기원은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였던 아스카 시대가 끝나가고 점차 세력을 키운 귀족들의 지방 분권 체제가 확립되었던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명문 귀족인 후지와라 가문이 천황을 제끼고 중앙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전까지 천황의 황권에 의해 통치되었던 일본의 질서는 해이해져 갔다. 이에 따라 10세기 초부터 일본의 율령제가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중앙 집권 질서가 무너지자 중앙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쇠약해진 중앙 정부는 지방의 권력가들인 고쿠시들에게 중앙 정권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을 다스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내어주었다. 이들 고쿠시들 역시 자신들의 영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유력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사업을 맡겼는데 이들을 다토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토들이 스스로 토지를 개간하여 새로운 경작지를 만들고서 본인 자신을 영주라고 자처하기 시작하며 다토와 고쿠시 간의 권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고쿠시에 비해 비교적 세력이 미약했던 다토들은 중앙 권력자에게 자신의 땅을 바쳐서 세력을 키워나갔고 이에 따라 권력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번져갔다. 다토들은 싸움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 집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무력 집단의 일부가 중앙 귀족의 눈에 들어 귀족의 사병으로 종사하는 시종이 되었고 이 시종에서 나온 것이 사무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헤이안 시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귀족의 경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사들까지 통틀어 이르는 말로 변질되었다. 초기 사무라이는 기마궁병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라이 이미지는 전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싸우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무로마치 막부 중기 이후부터는 일본 내에서 말 수급이 어려워지며 상대적으로 양성기간도 긴 기병들은 쇠퇴하고 대신 점점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보병들로 주력 병종이 대체되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사무라이들도 보병화되었으며 이들은 칼과 활, 쇠뇌를 주력으로 가지고 다녔다. 전국시대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쳐 세키가하라 전투와 오사카 여름의 진과 겨울의 진이 지나 사무라이가 관료되는 에도 시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전투가 필요 없어지자 칼 자체도 정장의 소품화되었다. 사무라이가 두 자루의 칼을 지니고 다닌 것은 전국의 다이묘들이 영토 전쟁을 벌였던 시기로 실전용 칼과 비상용 한 자루를 더 휴대한 것이다. 이때부터 칼을 차고 다니는 사무라이의 이미지가 강해진다. 이때 사무라이는 엄밀하게 구분하면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갈 자격이 있는 키바라고 부르는 중급 기마무사와 그 밑에 가치라고 부르는 하급 도보무사가 있었다. 사무라이의 다음 계급은 아시가루가 있다. 최하급 일반 병사로 구분하지만 농민과는 엄연히 신분이 다른 무사의 일종이다.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생각하는 삭간맨들이 바로 아시가루이다. 아시가루가 보병이기는 하지만 무장도 좀 좋아 보이고 삭가 대신 투구다운 것을 쓰고 있으면 카치 사무라이, 말을 타고 있으면 기마 무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키바, 카치, 아시가루들을 여러 거느리고 있는 것이 상급 무사라고 할 수 있는 하타모토이다. 고쿠다카가 200석에서 9,000석인 하타모토까지 다양했다. 고쿠다카가 1만석이 넘으면 다이묘라고 칭했다. 도식해보면 아시가루, 카치, 키바, 하타모토, 다이묘 순이 된다. 각 무사들은 고쿠다카라고 하여 영지를 지급받았다.
일석이 1000호비고 인간이 1년에 365일 동안 1홉씩 새끼를 먹으니 대략 고쿠다카 1석당 한 명의 인간을 부양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고쿠다카가 1만 석짜리 땅이면 1만 명의 영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이 고쿠다카 생산량 중 70%를 다이묘가 가져갔다. 그리고 이 고쿠다카를 바탕으로 각자 군영이 정해져 있어 전시에 정해져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집합하여야 한다. 대충 200석은 5명, 1000석은 25명, 1만석은 250명씩이다. 그러나 고쿠다카 200석 사무라이라고 해서 각자 병사 5명이나 짐꾼 5명을 데려오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쿠다카에 따라 병종 비율이 정해져 있어 각자가 소규모 부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전국시대에는 이러한 기준이 관습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고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들어서야 통일성을 갖춘 동원 기준이 마련된다. 사무라이의 전성기 12세기에 접어들어 겐페이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무사 계급은 더욱 발전하였고 일본 다이묘들의 으뜸격인 쇼군이 막부를 세우고 전황을 대신하여 일본을 통치하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사무라이들의 격이 좀 더 높아졌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무라이 문화가 형성된 시기는 흔히 말하는 전국시대, 곧 생고쿠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그나마 중앙의 질서를 유지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힘마저 유명무실해져서 일본 각지의 다이묘들이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사무라이들은 다이묘들의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고 사무라이들은 다이묘로부터 보호받고 영지를 하사받는 대신에 다이묘들을 주군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병력을 고용해서 전쟁에 나가 싸웠다. 바로 이 시기에 일명 무사도가 생겨났으며 사무라이들 역시 단순한 무사에서 영지를 받고 싸우는 준귀족 계층으로 신분이 상승함에 따라 사무라이 특유의 문화도 더욱 발달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 일명 무사도는 일본의 5000엔 지폐에 등장하는 니토베 이나조가 1899년 미국에서 출간한 영문서적에 처음 등장한 말로 당시 벨기에 학자가 종교 교육 없는 일본인들의 도덕적 관념과 교육의 의문을 품자 니토베 이나조는 얼버무리며 급조해낸 것이 무사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사도는 상당히 거창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 보이지만 서양의 기사도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참고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낸 신조어일 뿐이었다. 일본의 무사도는 오늘날까지 일본의 각종 문화예술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거듭하여 세계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만들었다. 사무라이 특권. 예로부터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무라이가 될 수 있었지만 임진왜란의 주인공인 토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때부터 사무라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제한하며 자식에게 세습되고 여러가지 특권까지 주어지게 된다. 특권 중에는 분여자를 겁탈하고 평민들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것. 스리키리는 사무라이의 또 하나의 특권이다. 이는 칼의 예리함이나 또는 자신의 무예 실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베는 행위이다. 단지 화풀이 또는 과시용으로 살인이 허락되었다. 1602년 게이조 7년이 돼서야 에도 막부는 스리키리 금지령을 내린다. 이때부터 일본은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거나 웃으며 친절을 과도하게 베푸는 도계자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 세푸쿠, 배를 갈라 죽이는 자살의 한 종류로 센부쿠나 하라키리라 하고 드물게 자진이란 단어를 쓸 때도 있다. 무사 외에 다른 계급은 할 수 없었던 자살 방식으로 이것도 사무라이의 특권에 해당한다. 일본의 무사 계층 사이에서 행해지던 양식화된 자결 방법이자 시대에 따라서는 사무라이에 한해 행해지던 자결 형식의 사용 방법이기도 했다. 전쟁 패전 시 수치심에 자신의 결백이나 명예를 입증할 때,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사망했을 때,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행해졌다. 사무라이의 몰락. 사무라이는 낭인이 되거나 굶고 헐벗어도 농사를 짓거나 상인 등의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절대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주로 살인 청부의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주군을 만나 공을 세워 옛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군사 정권을 수립한 후에는 사무라이의 역할이 달라진다.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고 경제 성장 속에 평민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사무라이의 위세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만다. 예전처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람을 살해할 수도 없었다. 사무라이는 무기로 싸우는 무사 역할에서 돌아다니며 밑에서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공무원 역할로 옮겨가게 된다. 무예 수련을 평소에 한다 해도 전쟁이 없어 그들의 칼솜씨는 크게 퇴보되고 만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고 멋진 갑옷과 두 자루의 칼을 옆구리에 찬 모습은 그 전후도 아닌 정확히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모습으로 남게 된다. 메이지 유신 체제에서는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서구적으로 바꾸어가고 전통적 무기를 사용하는 사무라이가 역할을 잃게 된다. 총과 대포로 무장한 신식 군대에 칼로 무장한 사무라이는 맞설 상대가 되지 못했다. 거기다 군과 경찰을 제외한 민간인의 칼 소지가 금지되었다. 이것으로 사무라이의 흥망성쇠에 마침표를 찍게 되며 오늘날까지 일본인들의 마음의 로망으로 자리잡게 된다. 사무라이의 전술 첫 번째는 기습이다. 상대가 방심할 때 기습으로 죽이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당연히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기는 것이 목표인 상황에 수단과 방법은 사무라이에게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무방비 상태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수시로 칼을 상대에게 찌르거나 베는 동작을 연습했다. 사무라이는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거침없는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일본의 전쟁 역사를 봐도 모든 전쟁은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든지 기사도 같은 것은 애초에 사무라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전쟁 역사에서 선전포고나 정당한 대결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다. 명성황후 사례,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진주만 공습, 태평양 전쟁 등은 하나같이 비겁한 기습 공격이었다. 사무라이, 그들은 잔혹하며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익만을 보고 달려들던 시대의 요구를 타고난 필수 불가결의 냉혹한 무사들이었다. 사무라이의 역사를 보면 일본을 알 수 있다. 260年間日本は国を守るために鎖国を強いてきた。